부동산은 원시취득이다. 제일 싸게 사야 된다.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봐. 3천만 원 월급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경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요. 네. 이게 한 줄로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라 어떻게. 10줄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체험수기 전문 작가이고, 블로거이고, 유튜버이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가, 부동산 경매 전업투자자 김경만입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최근에 약간 주식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사실 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넌 뭐가 되고 싶냐 하니까 1위가 건물주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모두가 꿈꾸는 건물주가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죽도록 힘들었고 다시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건물주가 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첫째는 자생적 건물주예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건물주 된 경우가 있고, 네네. 이제 우리처럼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건물을 물려받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인생은 눈 떴을 때 부모님이 누구냐가 거의 다 결정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나 건물주가 돼야지 했으면은 내가 뭐 역사적 사명이 있거나 소명이 있었으면은 건물을 가졌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취득 과정 자체가 네.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은 그 책 속에서 그 먼저 간 건물주의 고뇌 속에서 자기들이 할 포지션도 있을 거고, 또 잘할 투자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다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의 성향이 있어요. 약간 정주하는 스타일, 농민 같은 심성이면 어디 딴 곳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민족도 보면은 유목민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농경사회 하는 민족 있잖아요. 그런 민족성이면은 건물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쭉 보면 흐르는 피는 유목민의 피가 흘러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아. 하나의 취미, 하나의 직업으로 오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된다는 건 거기에 뿌리박고 한 조그만縄바리에서 네. 성주가 되는 건데 네.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분들은 해도 되고 안 맞으면 괜히 안 맞는데 했다가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 건물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약간 뭐 스트레스, 약간 뭐 임차인과의 그런 마찰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마 순박하게 뭐 월급 받아서 건물을 사서 이런 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경매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명도하고 이런 네네. 것들은 또 법률 지식도 상당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제 자체가 약간 뭐라 할까 남한테 욕먹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좀 불편한 걸 못 참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이제 건물을 팔려고 뭐 경매로 팔려고 할 때도 보면 또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돼.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 다음 임차인 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8월 달에도 또 인천에 있는 빌라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내줘버려. 그냥 공실돼도. 약간 그런 것이 뭐 나는 돈이 막 쌓아놓고 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뻔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조금 무던하게 지나야 할 성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난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월세 받는 일을 안 하겠다 해서 월세 받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좀 다 전세고. 다 전세고 이것도 뭐 갖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미분양 돼가지고 저는 무소유자예요. 네, 진짜 소유하는 것 자체는 소유한다는 것은 그 소유물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세 공과금까지. 그건 고통스럽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소유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영혼이 자유로운 걸 추구하죠. 근데 이제 얼떨결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하게 좀 다른 하고 데도 많이 싶은 일 하고. 다니고 싶어. 그죠? 네. 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건물주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분들은 부동산 경매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낙찰을 받을 수는 있어요.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갖고 팔고 가는 거지. 원래 그런 삶이었는데, 네. 이 극한지법 건물주의 그 물건은 사이즈가 커요. 29억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 2억 9천짜리면 사실 수요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29억이면 일단은 그 수요자가 확 줄어들어요. 거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몰랐던 거예요. 밑에서는 빌라, 아파트, 상가, 뭐 유치권 뭐 한 10억짜리 하다가 그 외에도 뭐 똑같겠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제 탈출이 안 되는. 그리고 안 되면서 어떻게 돼? 내 뼈를 계속 갈아 넣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은행 이자를 내면서 한 5년? 네. 5년 흘렀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렇게 책 자체가 그냥 5년간의 일기가 네.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잘 파신 건가요, 그러면? 거의 뭐 1억, 한 2억 남았는데 본전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전 건물주가 그 건물에서 부동산을 했어, 부동산을. 동네 아줌마들이랑 막 이렇게 돈 모아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됐는데 그때 내가 경기도 하남에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미사지구 토지. 그게 이제 보상이 돼. 그래갖고 양도세 빼고 한 12억이 남아요. 와. 그 경매 그때 한참 할 때인데 이제 경매하기가 싫더라고. 사람 만나서 뭐 나가세요, 어쩌세요. 뭐.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신다고 하고. 싫어하니까. 그래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할까? 이래 보니까 경매 물건이 자꾸 나오려면 뭐가 나오냐면 1순위 은행, 2순위 대부업체 뭐 이런 걸로 경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대부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돈 안 주면 경매 넣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부업 교육을 받고 대부업체를 차린 거예요. 12억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돈을 뭐 이렇게 조그맣게 100만 원, 200만 원 신용 뭐 이렇게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명함 돌려서 이런 걸 못 하잖아 또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제 딜러들이 대부업체 명단 이렇게 보고 계속 전화 돌리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채권 얼마짜리 나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보고 물건 보면 우리가 또 경매를 오래 했으니까 딱 보면 낙찰가가 나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건물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로 네네. 앞에 1순위 은행 거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있고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내 빌딩은 한 25억쯤 낙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억 5천인 걸 달라고 하는데 아이, 나갈 게 없다. 여유가 없어요. 꽉 찼어. 25억쯤 이렇게. 근데 이제 전 소유자가 아니 그 방 4개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그냥 1000에 50이면은 임차인을 만났을 거예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네네. 근데 이제 대부업은 또 내가 초짜잖아. 그쵸. 그 계약서 내기를 믿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럼 여신이 한 2억이 남잖아요. 그걸 빌려준 거예요. 2억 5천인가를. 그 이자를 내요, 못 내요? 누가 이자를? 그 채무자가. 못 내죠. 못 내죠. 네. 사채 빌리면 내 못 내?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을 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못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매를 넣은 거지, 이 건물을. 경매를 넣었는데 감정가가 1억인가 뭐 30억인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유찰돼 80%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24억인가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날리면은 인생은 편할 것 같고. 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벌어? 그쵸. 네. 그래갖고는 그래 누군가는 또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내겠지. 내가 방어 입찰하자.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게 돼요. 당연히 1등이죠. 내가 못 받아 이자까지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된 비운의 건물주. 성주는 도망가고 주차장에는 막 쓰레기, 매트리스, 동네 쓰레기 다 모인 그 건물주가 됩니다. 이게 건물주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안 가본 사람들이 원래 다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우리가 미스 코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네. 안 살아보면은 그냥 무조건 너무 선녀일 것 같잖아. 네네. 근데 또 살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 다르죠, 인생은. 사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이 약간 건물주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건 있죠. 이 지구 표면에 네.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낡은 건물이 있는 걸 내 돈과 시간이 들어가서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를 건축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내가 빌라를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약간 조물주 느낌 나죠. 자기가 뭐 만들어가는 그럼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예, 뭐 50억씩 은행 것도 빌려갖고 촥 뽑아 올리면, 어. 울컥해요. 뭐. 물론 뭐 돈이 안 될지라도. 네네. 그런 거, 남자로서는 그런 게 좀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은가. 예, 그건 있고, 그 다음에 속이야 대출 이자로 속이 뭉그러져도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쵸, 존재를 인정해줘요. 그쵸, 그리고 건물주니까. 예, 그냥 네네. 옆에서 빗자루질 한 번만 해도 네. 저 사장님은 저러니까 건물주 됐지. 아. 그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뭐 대표님 성격상에는 사실 건물주가 좀 힘들다고 해도 네네. 확실히 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네. 그럼 많이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물을 뭐 월세를 받겠다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곤란해. 예, 이게 인간이 살다 보면 월세를 따박따박 내긴 좀 어렵거든요. 월세는 따박 뭐 이런 식으로 돌아. 은행 이자는 20일마다 막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건물을 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건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고통이 되는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이다 경제처럼 하면은 스튜디오를 하려고 명동에 건물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층은 커피숍 세를 주고 뭐 하고 그런 목적은 나는 무조건 가지라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자기 원래 본진이 있어야 뭔가 세력을 넓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돈을 나처럼 더 벌겠다고 어떻게 어설프게 했다가 원하지 않은 쪽에 들어가면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지션이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그렇게 100채 넘게 사고 파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좀 깨달은 투자 원칙 뭐가 있을까요? 제가 빌라, 아파트, 상가, 빌딩 진짜 100개 보통 사람은 100개를 사고 팔면 보통 이제 경매 브로커를 하거나 이렇게 뭐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건데 오로지 내 재산으로 내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쌓였겠죠. 네. 그래서 한때는 막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가면 금화 아파트라고 있어요. 하루에 24개가 경매 나왔는데 내가 19개를 낙찰 받았어. 그런 식으로 그냥 남으로는 안성까지, 북으로는 의정부까지 꽤 집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딸하고 같이 스키를 타러 갔는데요. 전화가 와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는 임차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거기가 어디십니까? 그러면 어디래? 거기에도 집이 있었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관리가 안 돼. 그래갖고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딸하고 재미나게 스키 타러 와가지고 이건 삶이 아니다. 그것도 다 팔아. 일체 다 팔아요. 그래서 그런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극한지역 건물주가 된 이제 잠실에 이제 내가 터를 또 잡고 옆에 건물들이 40억 쫙 있어요. 다 건물 한 덩어리가 40억씩이에요. 지금은 5, 60억 부르겠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내가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부를 쌓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리모델링 하는 몇 개월 동안에도. 그러면 이제 친해져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이제 뭐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제 부동산도 있다, 여관도 있다, 식당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그 잠실 뽕밭일 때 단독주택을 짓고 살다가 상권이 되니까 4층짜리 집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40억짜리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근저당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부동산은 원시취득이다. 제일 싸게 사야 된다.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걸 사버리면 남들이 다 과실을 먹어버린 걸 내가 가장 마지막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조건 싸고 큰 땅을 사기 시작해요. 무조건 싸고 큰 땅.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으로 치면 올라간 걸 계속 따라잡는 게 아니라 버려놓은 걸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봐. 근데 이제 버려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소외받는 그런 당연하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럼 한 다음에 뭐 건물을 잘 올려가지고 가치를 올린 다음에 약간 파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지. 뭐 그러든가 아니면 자기가 개발을 하거나. 예.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전쟁 이후에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토지와 공장이 있어야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다 올랐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나 이제 그게 나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 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가 때부터도 그 상가 임대료 같은 것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 자체도 이제 좌파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강해지는 쪽으로 갈 거다. 라고 했는데 진짜 갔잖아요. 뭐 상가 임대차법 10년이야. 10년을 해주면요, 그 상가는 건물주 거 아니에요. 임차인 거죠. 팔 때 제대로 명도도 안 되는데. 나는 그걸 이미 언제 알았냐면 제천 화재 사건이라고 있어요. 5년 전에 제천 사우나 사건. 그때 그냥 깨달아서 한 방에 건물주를 구속시켰잖아요. 건물주가 2달 전인가 낙찰받아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이었어.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용접 불꽃이 튀어가지고 뭐 불난 거잖아요.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건물주가 과실인데 벌금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구속을 시키면 그 사람은 그 자기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자기도 불행한데.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건물을 가질 수가 없다. 공장도 하기 싫다.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은 유한하고 인생이라는 건 유한한 시간을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징역형이 뭐라고 생각해요? 징역. 왜 징역 5년, 10년을 구형할까? 근데 힘들지도 않아. 때리지도 않아.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네. 마산교도소에서 100일을 복역해 봤거든요. 네네. 때리지도 않아요. 밥도 새끼 다 주고 운동도 시켜요. 그러면 징역형이 그 극한 형별은 아니거든. 근데 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징역형을 때릴까? 그냥 뭐 죄를 졌으니까 반성하라고 이제 그럴까?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간을 뺏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 시간을 뺏는 거야. 그게 징역형이야. 생명은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그런 거야. 이 감옥 밖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징역형이 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자유롭게 살려고 사는 건데 그러려고 건물도 하나 가져보려고 하는데 용접 아저씨가 불꽃 하나 튀어갖고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가 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때 아마 엄청나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장기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한 2, 3년? 4년? 부동산 값이 상승했잖아요. 그쵸. 많이 올랐어요. 그냥 저금리 때문에 사실 그랬거든. 수익률, 월세는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데 네. 금리가 낮아버리면 레버리지에서 자기 이득이 커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다시 상쇄돼 버리니까는 의미 없죠. 의미 없으면은 보유세 내야지, 뭐 재산세 내야지, 건강보험료 내야지. 약탈당하는 거죠. 사실 가만히 부동산 가진 사람이 국가에서 가장 약탈하기 좋은 사람이죠. 사실은. 도망도 못 가고. 그러냐 건물이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도망 못 가고. 예,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아파트 시장도 안 좋아진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래도 유일하게 네. 세금을 9억까지인가 지금 12억까지인가 벌어도 안 가져가는 게 1가구 1주택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1주택은 있어야죠. 유일하게 세금을 안 뺏어가니까. 1주택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네. 뭐 다주택자부터는 네. 확실히 좀 약탈을 당할 수 있다. 그냥 약탈이다. 의미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또 1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사실 1주택은. 그 젊은이들 한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 가정을 세워본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3천만 원.
우리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요. 네. 2년 전에. 네. 우리 아들이 그때 지금은 이제 뭐 호텔 매니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용인에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빌라가 경매 나온 거야. 8개가 전체로. 그래서 1억 1,500만 원 감정가였는데요. 수원 지방법원 한 번 떨어지면 30% 떨어져요. 와, 많이 빠지네요. 네, 그래서 8,100만 원인데 네. 내가 딱 보니까 한 75%는 낙찰될 것 같아요. 8개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빌라를 건축해 봤기 때문에 빌라 한 채당 건물값은 1억 이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 와, 그러면은 완전히 역마진, 원가도 안 되는 수준. 그래서 8개를 다 먹어버리려다가 그때 이제 보유세 그 민주당 어쩌고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갖고는 그래 아들 거 하나만 낙찰 받자.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그럼 몇 층이 가장 좋아? 4층짜리. 그거 알아야 돼. 1층은 바로 밑에니까 습기도 올라오고 벌레도 들어와. 2층이 딱 좋겠네요. 2층이 제일 좋아. 4층은 또 안 좋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그 올라가기도 하고 금이 가면 서로 그게 뭐냐 자기 부담금을 이게 뭐지 공동 뭐 경비를 잘 안 모으다 보면 비세는 사람이 그 막아야 돼. 예. 그러면 4층 뚫리고 3층 뚫려도 2층까지 뚫리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201원 하면 낙찰 받아줘. 그러면 이제 그냥 8,100만 원에 70%에. 네.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왔죠. 7개는 유찰. 그래서 다음 차에는 7개가 임차인들이 낙찰 받아갔는데, 네. 그러면 이제 8,1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을 7천만 원 일으켰어. 경매는 막 80%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급쟁이니까 그 이자는 내라. 1,400원 내가 줬어요. 5천만 원 이하는 증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 맞아. 3천만 원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뭐 집 사줬다고 하시길래 뭐 한 몇 억짜리만 아파트 사, 와, 근데 저 그럴 돈 안 주지. 나도 쓸 거 써야지. 와, 근데 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게 네. 잘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경매 물건이 앞으로 엄청 쏟아질 거예요. 이 앞전 코로나랑 해서 진행을 많이 막았어요. 네. 그래서 제 아는 쪽에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파산부 직원을 늘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 갖고 막 갭투자력 이상한 아파트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편에 맞게.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거 낙찰 받으면 되겠고 다 그렇게 시작했어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천만 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대출 받았다 쳐요. 네. 3억 대출 어떻게든 3억을 대출 받고 자기 집을 샀다 하면 2억 7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몇 년 걸릴까요? 평범한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갚으려면은 적어도 거의 한 10년 훨씬 그것도 더 들 넘게- 거예요. 네. 살다 보면 생활비 저축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 대출 이자가 한 뭐 많이 해봐야 뭐 5, 6%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억 7천만 원 대출이 아니고 2억 7천만 원을 5%짜리에 투자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사면 안 된다. 왜? 옛날에는 집값이 좀 상승 속도가 빨랐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집을 이렇게 대출을 받다 보면 이 5%짜리 이자를 갚느라 기회비용을 상실해 투자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연끌해갖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 이해는 해요. 국민의 뭐 50%가 넘게가 다 아파트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든 재테크, 인생의 목적이 된 것 같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 다양한, 인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 마치 그게 그냥 고차가 됐어. 그러다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 다 지나갈 수도 있어. 난 그래서 집안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어차피 이 집 샀어도 또 더 좋은 집을 부러워하는 게 인간이고. 그렇죠. 서초동에 있어도 또 더 좋은 아프리카 부러워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여기서 나머지는 뭐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은가.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 갭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서나 통하는 그렇죠.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하락세를 이 젊은 사람들 이게 모든 경제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새로 경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빨아가. 젊은 층의 돈을 우리 같은 고수들이 빨아가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 사람 처음이거든, 막. 그렇죠. 막 카드
카드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하니까 막 신세계 같은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빨려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 아파트도 옛날엔 그랬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 봐도 젊은 애들도 뭐 시골로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귀농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말고 그냥 좀 더 싼 약간 불편해도 그냥 자기 형편에 맞는 주거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그 다음을 도모해도 되는 거지. 그 갑자기 했다 해서 이게 아파트 값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사이버머니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대부업 할 때 보면 뭐 4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 이제 호순이 대출 나가려고 하면 집을 방문하거든요. 이 사람이 경제적 형편이 되나? 그러면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지 뭐 라면 끓여 먹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이걸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내 돈이에요. 나도 내 아파트 내놨거든요. 네. 안 팔려. 한 번도 안 불어. 타이밍 늦췄어. 늦었어. 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경매 그런 물건이 쏟아져 나온 걸 대비해서 뭐 직원도 늘리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약간 싸게 이 경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약간 싸지만 대출이 잘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약간 그 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 전세금을 그 돈이라고 생각하더만. 근데 전세금을 깔고 있으면 경매를 절대 못 받아. 돈이 없잖아요. 돈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세 만기가 되거나 안 그러면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월세로 돌려야 돼요. 그래갖고 보증금을 5, 6천억을 갖고 있어야 뭐 2억짜리를 낙찰받지. 근데 착각해요. 뭐 경매에 우리가 커뮤니티 모이면은 얼마 있는데 그러면 저 얼마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돈 어디 있어 그러면은 전세금이래. 그럼 전세금을 빼갖고 길거리에 나앉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시간이 그렇게 되나?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24시간 안에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 가진 게 전세금인데.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월세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월세로 나가죠? 현금 갖고 있죠? 조급하겠죠? 네. 집을 사게 돼.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전세금이 빠져야 되지 어쩌지 그러다 보면 또 시장 바뀌어버리면은 낙찰가 막 110% 찍어보면 어쩔 건데.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이 먼저예요. 돈이 1번이에요. 돈이 1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